2020년 9월 10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40분 정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던 게르만족들, 노르만족도 있고요. 롬바르드족, 고트족, 반달족, 기타 여러 세력들이 이제 서유럽을 휩쓸고 갈 때, 그때 이제 생긴 시스템, 정치,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봉건제라는 거였죠. 그래서 상위 주군에게 그 하위에 있는 기사들 또는 이제 하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와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지배 계급으로서 피지배 계층에게는 또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장원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왕조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카를루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 몇 명의 왕들 과정들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봉건제가 정착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또 프랑크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이 조약들 두 개로 인해서 무너진 이후에 카페 왕조, 윌리엄 정복왕, 신성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서양의 중세 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봉건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봉건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력, 세속적인 권력을 한 축을 담당했던 프랑크 왕국이라던가 기타 여러 나라들 이런 거를 살짝 우리가 맛을 봤다면, 자, 실질적인 권력과 함께 어떤 정신과 관념,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책임졌던 또 하나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교회입니다. 교회. 로마 제국 내에서 크리스트교가 공인받기까지는 사실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박해를 많이 받아왔고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들어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몰래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점점 세력이 확장되면서 교세가 확장되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정식적인 종교로 공인이 되고 또 공인 이후에는 점점 세력이 더 확장되니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사실 로마라는 울타리 안에서 로마의 보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476년이 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세력도 사실은 두동강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 제국과 함께 같이 퍼져나갔으니까 교회도 거의 두동강이 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의 서로마 쪽의 교회, 동로마 쪽의 교회, 이 두 교회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가를 볼 건데, 오늘은 먼저 서로마의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동서 분열, 로마 교회의 성장. 서로마가 붕괴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우리를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로마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지켜줬고 그들이 로마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로마라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마저 없어졌어. 그럼 이제 게르만족에게 무방비로 우리가 맞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할까 아주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자, 로마 교회의 성장. 서로마가 붕괴된 이후에 5개의 교구 중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만 남았다. 교구라는 건 교회의 어떤 유명한 구역을 의미하고요. 큰 구역.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었을 당시에 5대 교구, 로마 전 지역에서의 5개, 손에 꼽는 거야. 그 5개 교구가 각각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예루살렘,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라는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5개의 교구 중에서 622년부터 시작된, 그리고 서아시아를 관통하는,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까지, 또 심지어 이베리아 반도까지 올라가는 유명한 종교가 있죠. 바로 이슬람교.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뺀 나머지 3개의 교구는 다 이슬람 세력의 손으로 다 들어갔죠. 예루살렘도 이제 이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흡수돼 버린 거죠. 그래서 2군데만 남았다라는 거죠.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남았는데 로마는 어느 제국의 수도였어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언제부터 수도가 된 거야? 로마 말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수도가 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물론 이 사람도 로마 거의 후기인데 이 사람 때부터 동로마 쪽에 로마 동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황제를 4개로 나누는 4분 통치를 할 때도 동쪽에 관심을 갖더니 심지어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예 동로마의 수도로 옮겨버렸어. 동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버려진 느낌이잖아요. 게다가 게르만 민족들이 내려올 때 동쪽보다는 서쪽에 더 많은 이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동을 이제 못 견디고 이제 결국엔 서로만 붕괴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지지해줄 세력이 없어.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야 했어. 그래서 이제 로마의 주교가, 이 대교구의 우두머리인 로마의 주교가 나는 우리 교회의 성인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후계자야 라고 자처했어.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줬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나는 곧 교회의 황제야, 교황이야 라고 자신을 칭했어. 근데 또 주변에서 받아들여 줬나 봐. 특히 서로마 지역에서, 과거 서로마 지역에서 로마 주교가 그럴만하다 라고 받아줬나 봐. 서로마 지역엔 사실 교구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자, 그 과정에서 그럼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물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서로마 동로마로 갈리기 전에 이제 로마가 하나였을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부터 이제 동쪽에 더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때 그 황제가 뭘 했냐면 전제군주제가 되려고 했어. 전제군주제. 과거 페르시아의 황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고는 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황제 밑에 있는 거지.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래서 황제가 곧 교황이야. 여기 동로마에서는.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교황이 따로 없고요. 서로마는 교황이 있고요. 대신 여긴 황제가 없고요. 여긴 교황이 없지만 여긴 뭐가 있어? 황제가 있죠. 서로마엔 교황이 있고 동로마엔 황제가 있고 뭐 이런 수준 상황이에요 지금. 자, 동서교회의 분열, 성상 파괴령. 동로마의 레오 3세가 726년에 성상을 파괴해라 라고 전 유럽에 포고했어. 명령을 내렸어. 로마에 있던 교황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저쪽도 같은 뭐 로마였고 또 동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황제니까 같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이해했는데, 문제는 성상 파괴령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지. 서로마 입장에서 성상 파괴령은 이 과거 서로마 지역, 서유럽 지역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된 게 성상이었어. 게르만 민족들이 자꾸 내려와요. 자꾸 이동해 오네요. 이들에게 교회라는 건 너희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이로운 거야 라는 걸 가르치려면, 즉 기독교를 믿게 해야 되겠고, 기독교를 믿게 하려면 뭐 책을 읽히든지 뭐 글을 보게 해서 믿게 하면 좋은데 게르만 애들이 읽지를 못한다는 거야. 글을 잘 몰라. 이거 어떡하지? 기독교를 믿게 해야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을 텐데, 우리 아군이야, 우리 적이 아니다 라면서 판별을 잘 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해낸 게 십자가인 거지. 십자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예수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거. 성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성스러운 상으로 이제 얘네들한테, 게르만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이거 아주 신성한 거야. 요거 작은 거 해서 너 여기 목걸이 하고 있으면 니네 부족이 앞으로 다치는 일 없고, 니네 부족에 싸울 때마다 다 니네 부족을 우리 신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포교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먹혀. 그러니까 게르만 애들이 막 점점 막 교회를 믿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근데 문제는 동로마 황제가 보기에, 야 잠깐만, 저쪽에 서로마에서, 서유럽에서 저 교황이라는 애가 자꾸 저렇게 종교를 확장하게 되면 결국에 이거 내 자리까지 침범하는 거 아니야? 이거 교회의 짱은 난데, 나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이거 자꾸 교회의 어떤 우두머리 자리를 좀 넘보는 것 같아. 야, 그게 일단 정치적인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아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데 니네 지금 그거 뭘 들고 다니는 거야? 그걸 왜 지금 예수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라면서 어떤 신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돼서 이거를 내려버린 거지. 근데 그러면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교황 그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 들을 수 없지. 이거 포기하면 로마의 교회는 게르만들한테 먹힐 것 같은데 사라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더니 마침내 1054년에 동쪽의 교회, 서쪽의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근데 그걸 각각 부르는 명칭이 동쪽의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여기 콘스탄티노플리스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이 콘스탄티노플리스 이 비잔티움 제국이 약간 흔들거릴 때 저 위에 있었던 키예프 지역에 공국이 있는데 그 키예프 공국이 무력이 엄청 막강했나 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를 맺고 뭐 사돈 관계도 맺고 하더니 결국엔 오늘날의 키예프는 오늘날 러시아인데 키예프 공국의 결국엔 그리스 정교회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그리스 정교회의 핵심은 러시아에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핵심은 로마에 있죠. 이탈리아 로마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자, 그러면 그리스 정교회는 다음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 할 때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부터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발전, 교세가 확장되더라.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 자체도 흔들거릴 때 그걸 이제 나름의 자구책을 통해서 지켜내는 방법들을 보는 거예요. 자, 프랑크 왕국하고 신성 로마 제국하고 제휴를 했대. 자기 교황이 필요로 할 때 뭘 필요로 해? 게르만족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 힘, 군사력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프랑크 왕국한테 가서 뭐 관을 씌워주고 서로마의 옛 영토를 다 획득하셨네요. 뭐 서로마가 계승된 것 같군요. 정통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라는 식으로 액션을 취한다든가 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1세가 막 자기네 로마로 왔어. 그러면 이거 보니까 과거 프랑크 왕국이 잠깐 이뤘지만 또 끝내 잃어버렸던 그 과거 로마 제국의 명예를, 정통을, 명분을 오토 1세 당신이 다시 찾았군요. 당신은 신성 로마의 황제로 임명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신성이 붙은 거잖아. 기독교가 인정하는 로마 황제. 교회에서는요, 이들에게 권위를 주는 거야. 기독교라는 어떤 크리스토교라는 전통과 명분이 있는 종교에서 신적인 권위를 이들에게 부여하면 이들은 교회에 뭘 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게르만을 물리칠 수 있는 물리적인 힘, 군사력 이런 걸 다 보강해 주는 거지. 지켜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제휴해서 이제 서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의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각각 이제 서유럽에서 세속적인 권력과 군주권과 교회가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비잔티움의 황제가 간섭을 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고 점점 더 분리가 되는 거죠. 간섭을 하기가 어렵지. 실질적인 군사력이 있는 애들이 교회를 믿고 따르고 하니까. 또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유럽인의 정신과 일상을 다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동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서유럽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교회가 없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도 없고 교회가 없이는 사람이 죽을 수도 없대. 태어났을 때 교회가 축복을 해줘야 되고 죽었을 때도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이 다 교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한 교회가 발전하면서 그룹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직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생기는 뭐 추기경이나 그 다음에 그 아래 대주교, 주교, 교구, 사제들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순서가 매겨지는 걸 계서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봉건제에서 왕이 주군이고 그 아래 대제후, 제후, 기사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한 토지 소유 확대, 재산을 많이 증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이 이들을 교회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땅도 떼어줬어. 그럼 교회에선 그 땅을 뭘로 운영하냐면 진짜 일반 세속적인 군주들처럼 장원으로 운영을 해. 돈을 번단 말이야 거기서. 또 하나는
11세, 11조들도 내죠.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뭐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왕이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의 작은 지역의 어떤 영주도 또 땅을 떼어줘서 교회에 뭐 헌납하기도 하고 기증하기도 하고. 그럼 교회는 그거 받고서 고마워 이렇게 받기만 하겠어? 그 땅을 준 아니면 뭐 기증을 한 그 사람에게 가서 신앙심이 되게 뭐 좋다 뭐하다 하면서 또 권위나 이런 걸 또 띄워주겠지.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 영주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뭐 느끼게끔 돈을 주고 뭐 권위를 부여받고 서로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토지 소유 이렇게 부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기에 이르게 되면 로마 교회가 당시에 유럽의 군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대. 교황이 13세기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 소유 확대되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점점 커져가다 보니 세속적으로 변질되는 거야. 교회라는 어떤 종교라는 기본과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성직자들이 혼인을 해. 신부님이 결혼을 해. 또는 신부님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팔아. 돈 주고 팔아. 아니면 교회에서 팔아. 이런 세속화. 또는 심지어 그 지방의 영주가 교회랑 이렇게 너무 가까운 나머지 교회가 어떤 또 다른 신부를 뽑을 때 교회가 뽑는 게 아니라 군주가 관여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신성로마 황제가 로마로 내려가서 교황을 뽑는데도 관여해. 뭐 그런 식으로 막 변질된다는 거죠. 너무 세속적이야. 실제 인간 세상하고 너무 붙어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910년에 있었던 클리니 수도원이 이제 대표적인데, 성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개혁을 주도했다. 그래서 고려 말기에 이제 고려 중기에 이르게 되면 불교가 변질돼서 여러 가지 개혁을 움직임이 나왔을 때 뭐 진울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해심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특히 진울의 수선사 운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노점수에서 도노점수에서 정의 쌍수해라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거랑 아주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졌을 때 자신들을 지켜줄 또 다른 누군가를 막 찾아 헤매면서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근데 문제는 벗어났어. 비잔티움 제국을 밀어내고 벗어났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력이 커졌어. 누구랑? 실질적인 세속 군주들하고. 근데 이 실질적인 세속 군주들하고 서유럽에서 같이 어깨를 이제 부딪히고 살라니까 내 몸집이 교회가 너무 커진 거야. 얘랑 나랑 너무 부딪히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뭐가?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죠. 자,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주도로 교회의 개혁을 시도했다. 클리니 수도원의 힐데브란트라는 수도사가 이제 점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직급이 올라가서 나중에 교황으로까지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때 교황이 관심이 있었던 건, 너무 교회가 장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뭐 지도 지배자, 뭐 정치 지배자들처럼, 일반 민간 지배자들처럼 너무 그런 재물을 탐한다는 거지. 근데 왜 재물을 탐할까 알고 봤더니, 이 성직자들이 자기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방 영주라든지 그 도시 국가에게, 그 국가의 수장에게, 지도자에게, 군주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봉건 영주처럼 행세한다라는 거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이제부터 성직자들은 다 누가 뽑아야 돼? 교회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속 권력하고 아예 시작부터 성직자라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성직자 역할을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감싸서 시작을 해야겠다. 세속군주들이 이 사람을 뽑아버리니까 세속군주하고 계속 밀착되면서 성직자가 살아가야 되잖아. 그거 없애고 교회가 성직자를 뽑고 교회 안에서만 성직자를 활용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근데 당시에 그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교회에 한 게 얼만데, 내 바친 게 얼만데 니네가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해 라면서 서로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도 성직자를 뽑을 권한이 있다. 우리 소속의 영주에, 우리 장원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 그 봉건 질서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직자를 뽑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라고 서로 대립해. 그래서 하이니 4세가 얘기를 하죠. 하이니 4세에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얘기를 하죠. 하이니 4세 당신 황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파문을 하겠다고. 파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유럽은 기독교가 기본 질서야. 그리스도교가 기본 질서라고. 근데 그 질서 속에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건데, 파문이라는 건 넌 그 질서 바깥으로 추방이야 라는 거야. 더 이상 법적인 건 어떤 건 간에 다 지켜줄 수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파문은 엄청난 명령인 거죠. 근데 하이니 4세는 사실 콧방귀를 꼈대. 처음에 파문? 웃기네. 야야, 내 밑에 있는 기사들, 영주들 다 모여봐. 내 식구들 다 모여. 안 되겠다. 우리 로마 한번 다시 가서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다. 얘들아, 연장 챙겨 라고 말을 했는데 얘들이 연장을 챙겨 안 챙겨. 눈치 보는 거야. 야, 이거 잠깐만, 하이니 4세 말을 듣자니 이거 까딱까딱 잘못 썼다가 우리도 파문당하게 생기고, 하이니 4세가 이기면 모르겠지만 지면 정말 우리 답 없는 거야. 우리 가문 자체도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약간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물쭈물해. 하이니 4세가 느꼈지. 내가 뭔가 잘못 건드렸나 보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머물고 있던 카노사의 그 추운 겨울날 하이니 4세가 가서 왕의 어떤 의복이나 복장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허름한 옷에 맨발로 막 그 추운 그 눈 오는 날 밖에서 막 3일 동안 나와 달라고, 죄송하다고. 카노사에서 하이니 4세가 굴욕을 당했네. 1077년 뭔가 좀 우는 것 같지 않아요? 카노사의 굴욕 1077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그레고리우스 7세가 문 밖으로 나와서 따뜻하게 안아줬대. 그러면서 이때부터 교황권이 확실히 세속 군주권보단 우위에 있구나 라는 게 밝혀진 거죠. 11세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저런 일이 있어. 사실 하이니 4세가 그러고 나서 자신들을 믿는 세력들을 같이 규합해가지고 교황파를 다 몰아내고 허수아비병을 세우기도 해.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에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서 허름한 데서 결국엔 쓸쓸히 여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교황권이 우위에 있다라는 건 명확해졌어. 단순히 그레고리우스 7세가 쓸쓸히 여생을 보냈다고 해서 그냥 그건 개인적인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보름스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황제하고 교황이 만나서 협약을 맺었죠. 신성로마 황제, 당신 이 이름부터 신성이잖아. 교회에서 내려준 거잖아. 당신 성직자를 서임하는, 뽑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뽑는 건 누구다. 참여할 수 있지만 뽑는 책임은,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교황에게 있다라는 게 보름스 협약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교황이 서임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후에 이건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이르게 되면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13세기에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교황이 있는데, 그 교황은 태양이고 국왕은 달이다 라면서 자신의 우위권을 이렇게 또 내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인데, 사실 좀 뭐 흐름으로 좀 와야 되는데 흐름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한번 봅시다. 5세기에 무너졌어. 어느 나라가? 서로마가 무너졌어. 476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언급했잖아. 들었잖아. 누구 때부터? 궁제였던 카를루스 때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 피핀, 그 다음에 카를루스 마르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잖아요. 카를루스 마르텔, 피핀, 카를루스 대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때는 언제냐면 프랑크 왕국 때는 8세기야. 8세기 700년대라고. 그러니까 400년대에 이미 망한 이후부터 여기 나름의 문명이나 나름 국가라고 쳐줄만 하네, 교과서에 실을만 하네 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의 국가는 700년대라고. 400년대부터 700년대까지 약 300여 년 동안 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교회도 봉건 질서를 따라가면서도 막 영주화되기도 하고, 또는 프랑크 왕국하고 신성로마 제국하고 막 이렇게 같이 제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넘어오다가 언제부터 전성기야? 11세기, 12세기. 가장 최전성기는 언제야? 13세기. 그래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 때부터를 서양의 중세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때부터 나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지금 교회가 이제 막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나 뭐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런 식으로 얘네가 등장할 때 그 시기까지를 보통 중세 시대 중에서도 다크에이지라고 불러. 어두운 시대. 왜 어두운 시대야? 롬바르드 왕국이 있었고 프랑크 왕국이 있었고 뭐 여러 왕국이 있었지만 나라다운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어. 어디 지역보다. 당시에 아주 잘 나갔던 비잔티움 제국보다, 그리고 더 잘 나갔던 어디? 이슬람 제국보다 서유럽이 되게 못 나갔던 시기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서양 중세 시대 하면 그냥 어두운 다크에이지라고 불러. 근데 그 다크에이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등장했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지. 교회라는 거죠. 자, 중세 서유럽의 문화 보겠습니다. 특징 그리스도교 중심이고 봉건 귀족 중심이래. 학문은 역시 교회가 가장 빛이 되는 시기니까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되고요. 이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성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문다운 학문, 그런 철학마저도 신학의 보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당시의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스콜라 철학이 이때 유행하게 됐는데, 스콜라는 뭐냐면 이런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수도승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 공부를 시킬 때 수도원 옆에 부속 학교를 만들었나 봐. 거기를 스콜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된 학문들이다 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죠. 12세기에 특히 이제 유럽의 학문이 쫙쫙 발달하게 되는데, 9세기 말에 이슬람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들이 다 번역이 됐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번역이 됐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책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이 당시에는. 왜? 서유럽은 지금 되게 다크에이지라니까. 문명이라든지 이런 게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시기라고 봤다고. 어두운 시기야. 그리고 심지어 말 그대로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7세기부터 성장했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뭐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아랍인 제일주의 때문에 망하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후우마이야 왕조도 여기 있었고, 그러면서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이베리아 본드 넘어서 찔끔 넘어가려다가 투르프아티에 여기 프랑크 왕국한테 지고 726년인가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슬람 제국이 막 판을 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다 이슬람어로 번역돼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좀 더 교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참고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유럽에까지 전파되면서 12세기에 그게 들어왔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세의 신학이 조금 더 정교화되고 발전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12세기에 신학 대전이라는 걸 편찬했는데, 신앙과 이성은 조화로워야 된다. 과거까지는 그냥 신앙이 무조건 우선이야 라고만 주장해 왔다면 12세기 요 토마스 아퀴나스 때는 신앙과 이성은 조화될 수 있다 라고 보면서, 이성이라는 건 곧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나중에 과학에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는 거고, 그 다음에 13세기 이후에 오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신앙과 이성 둘 다 존중해야 하지만 신앙이 곧 이성은 아니고, 신앙은 따로 있고 이성도 이성 나름대로 따로 있다 라면서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학문은 발달해서 말했듯이 교회와 수도원에서 이제 막 부속학교나 이런 데서 발전을 했고요. 물론 교회가 막 뿌리 내리기 전에는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해서 카를로스 왕조에서,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왕조에서 이제 뭐 여러 곳곳에 궁정학교를 두었지만, 이제 그 국가가 망하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 망하고 나서는 이제 보편적인 교회가 들어서면서 또 수도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대. 근데 이제 가르치다가 점점 더 이제 교육이 체계화되면서 대학이라는 게 생겼는데, 보통 대학이라는 건 두 가지 형식으로 생겼대요.
학생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막 스터디하다가 아 잠깐만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좀 뛰어난 강사님을 좀 초빙해서 모셔오면 좋겠다 해서 학생 중심으로 시작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막 스터디하다가 잠깐만 우리가 너무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 같아. 근데 이걸 우리는 후세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교사 중심의 뭐 대학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으로 유명한 건 이탈리아의 볼로냐,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신학이 아주 유명했다라는 거 대학. 그래서 이제 칼리지 전문 칼리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사 문학 이런 것도 이제 뭐 낭만 이런 것도 약간 섞여 있는데 뭐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책이라던가 아니면 롤랑의 노래라는 것도 있어요. 롤랑은 여기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 대제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서 이슬람 지역을 좀 전투하러 갔다가 이제 퇴각하면서 롤랑이 자신의 영주 보고 먼저 가시라고 자기가 뒤를 막겠다 하면서 하다가 죽었어. 근데 그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게 롤랑의 노래. 요거. 그다음에 건축은 이제 중세 11세기의 로마네스크, 1000몇 년대가 이제 11세기인 거고, 그 다음에 1100년대 이후부터는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의 전형적인 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치를 바탕으로 짓는데, 얘네는 건축 기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두꺼운 기둥을 받칠 만한 벽을 두꺼운 지붕을 받칠 만한 걸로 두꺼운 기둥과 두꺼운 벽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또 창문도 좀 약간 작아야 됐어. 창문이 크게 만들면 두꺼워질 수 없고 얘가 약해질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지붕을 받칠 수 있는 어떤 늑골 양식, 우리의 갈비뼈와 같은 그런 늑골 양식이 개발돼서 그런 걸로 인해서 벽도 얇아질 수 있었고, 얇은 벽에다가 또 창문도 크게 만들 수 있었고,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런 것도 갖다 붙일 수도 있었다라는 게 고딕 양식입니다. 네. 교회가 서유럽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차지하게 되기까지 정치 권력과 어떻게 맺어지고 또 떨어지고 맺어지고 떨어지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성상 파괴령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성상 파괴령이 뭔지.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는지, 이걸 왜 싫어했는지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원 운동. 왜 교회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수도원이 나타났다는 거 알면 되지. 또 하나는 서임권 투쟁은 요건 과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노사의 굴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보름스 협약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중세 서유럽의 문화에서는 스콜라 철학이 이때 등장했다. 스콜라 철학이 등장했다. 요런 거 정도. 뭐 오컴까지 알면 더 좋고요. 그냥 오컴은 그냥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는 11세기, 12세기는 고딕 양식. 왜 로마의 양식이 왜 11세기에 있었겠어? 로마랑 좀 더 가까운 시기잖아. 그래서 로마의 어떤 향수나 이런 것들이 짙었기 때문에 로마의 양식, 뭐 바실리카 양식이니 뭐니 그 로마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따왔지만 조금 약간 변형만 했다고. 근데 이제 서유럽에서도 이제 중세시대이면서도 발전을 하다 보니 늑골 양식 이런 것도 발전이 돼서 고트족의 양식 뭐 이런 말을 따와가지고 고딕 양식이라는 게 로마네스크 이후에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로마네스크는 과거 로마와 좀 더 가까운 시기, 과거 시기고, 고딕 양식은 조금 더 로마네스크보다는 세련된 양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